우정과 결혼의 조건. 좋은 친구를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사실이라는 것은 경험해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 특히 청년기를 지나 긴 장년기를 맞이하면서 한 사람의 참된 친구도 가지지 못한 것은 천리의 험한 길을 혼자 걷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일이다. 참된 친구가 힘이며 생명임을 느끼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닐 것이다. 이상한 것은 이성과 결혼을 위해서는 그렇게까지 맘쓰면서 일생의 성패가 관계되는 우정에는 그렇게도 냉담하다는 일 자체가 이상스러울 정도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의 존경과 직장에서 높임을 받고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친구가 없는 사람이 있다. 그렇기에 그는 언제나 고독하고 불행한 사람인 것이다. 필자는 우리 사회에서 존경받고 있는 두 교육가를 알고 있다. 한 분은 종교인이며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있다. 오히려 탈이 있다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멀리서 존경만 한다는 점이다. 이에 비하여 다른 한 분은 똑같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항상 같은 직장의 동료들과 술, 사교, 농담을 즐기며 노는 분이다. 얼마 뒤 이 두 분이 다 직위에서 물러난다 하자 전자는 많은 존경의 대가로 고독을 사고 후자는 오히려 친구들을 얻는다. 인간이란 아무리 잘나고 못났다 해도 많은 공통성이 있는 법이다. 그 공통성을 버리고 존경과 높임의 대상만이 된다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다. 그 때문에 친구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참으로 많다. 일본에 와 있었던 쾌벨 박사는 자기는 결코 교만한 바그너, 고집불통의 베토벤 같은 사람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그렇게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마 밖으로부터 무한한 존경을 받고 있으면서도 내적으로는 깊은 번민에 잠겨있는 톨스토이도 그런 점에서는 고독하게 살았을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어디에나 있다. 최근 우리 사회의 대조적인 두 사람을 비교해도 좋을 것이다. 이승만 박사와 김성수 선생이다. 이 박사는 언제나 친구가 없었다. 그가 아무리 위대한 정치 역량을 지녔다 해도 마침내 친구를 못 가졌기 때문에 고독했고 이기붕 씨도 친구는 못 되었다. 그러나 김성수 선생 같은 분은 항상 좋은 친구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일생을 보냈다. 두 분 중에 누가 더 우리 사회에 업적을 남겨주었는가는 오늘에 와서는 의심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대중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보다는 친구들이 아낌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깨끗하고 귀한 삶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친구를 사귀면서 조심해야 할 일 두 가지가 있다. 아주 가까운 친구가 된 뒤에는 별 문제일지 모르나 처음 친구를 사귈 때는 언제나 상대방의 성격과 인생관에는 깊은 관여를 하지 않는 편이 좋다. 성격은 그 사람이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기 어려운 사람됨이다. 그것은 마치 친구에게 만날 때마다 너는 왜 키가 그렇게 작으냐고 비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의 성격도 선천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친구의 인생관에 대하여 비판과 충고를 주는 것도 처음에는 삼가는 편이 좋다. 좋은 사람의 인생관이란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 지식과 마찬가지로 하루 이틀에 생겨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처음부터 왜 그러느냐고 따진다면 결국은 이편의 경솔과 무성의를 보여주는데 지나지 못한다. 비록 그의 성격과 인생관 때문에 오랫동안 친구가 되지 못하는 것은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는 자기대로의 친구를 가지게 될 것이니까 오히려 가능만 하다면 서로의 좋은 성격과 인생관을 나누어주며 보다 높고 귀한 것을 찾을 수 있는 자세와 태도를 만들어감이 귀하다. 인간은 사귐을 통해 높이 자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일을 위해서는 서로가 상대방의 성격과 인생관을 잘 이해해주며 좋은 점을 발견하고 배우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좋은 태도이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성격과 품성이
악하거나 이중적인 사람은 친구로 사귀지 않는 편이 좋다. 물론 그 사람을 성격과 인생관마저도 바꾸어 줄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한다든가 또는 나에게 그렇게 할 자신이 있다면 문제는 다르다. 그러나 어떤 친구를 처음부터 사귀게 된다면 과격한 성격, 균형과 안정이 모자라는 성질의 인물은 삼가는 편이 좋다. 필자는 6.25 전란 시 남쪽으로 피난을 가 있었다. 서울이 수복된 뒤 내가 있던 직장에 들어왔을 때 참으로 이상한 사실을 발견했다. 동료들과 학생들에게 가장 잔인하고도 비극적인 처사를 감행한 사람은 모두가 성격의 과격, 불균형의 인물이었다는 점이다. 비록 좌익분자라 해도 성격이 유순한 사람은 잔인한 행동을 피했는데도 불구하고 평소부터 잔인한 성격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복수, 파괴, 공산 측에게 충성심을 보이기 위한 악행을 삼가지 않았던 것이다. 참으로 조심해야 할 일이다. 사람은 언제든지 스스로의 본심을 나타내고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의 깊게 상대방의 성격을 살펴 친구됨에 불행이 없도록 삼가지 않으면 안 된다. 청년기를 보내고 장년기를 맞이하면서 우리들이 반드시 삼가야 할 또 한 가지의 조건은 좋은 결혼이 일생의 행복을 좌우한다는 교훈이다. 사람은 누구나 결혼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가진다는 사실은 거의 절대적인 인생의 과정이기도 하다. 특수하게 예외적인 인물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종교적인 사명,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개인의 정성과 뜻을 모두 바치기로 각오한 사람, 특수한 과거 때문에 결혼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다. 그렇지만 않다면 대개의 사람들은 일단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가진다는 일을 가벼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런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가진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랑의 의무와 사회적인 책임을 지며 그 뜻을 수행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랑의 봉사와 임무를 회피하거나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인간적인 결함과 미완성을 가져오게 된다. 우리들은 때때로 결혼을 하지 않은 올드미스들을 보고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고집, 독선, 비타협, 풍자적이며 심하게 되면 이지러진 마음씨로 사회를 바라보는 이상한 태도 때문이다. 어째서 그렇게 되는가? 인간이라 언제든지 사랑의 짐을 지는 동안에 모질고 거친 성격이 둥글고 원만해지는 법이다. 그런데 한 번도 사랑의 책임을 져본 일이 없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동안에 모질고 고집스런 성품을 고치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 그러므로 미혼녀라 해도 고아원에서 충분히 어린 것들을 사랑했다든지 교육사업에 종사하여 참으로 애정을 퍼부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거기에서 사랑의 부채를 갚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훨씬 원만하고 침착한 성격을 가질 수 있다. 사랑의 책임을 진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은 평생을 두고 느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공자님, 석가님, 그리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성격과 일생도 결국은 사랑의 짐을 진 데서 온 것이라고 보아 잘못이 아닐 것이다. 그 뜻을 모르는 종교인들이 잘못하면 위선, 독선, 고집에 빠져 사회에서 버림받는 사람이 되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가정이라 해도 어린애를 많이 기르는 부모와 자녀가 없는 가정의 부부와의 사이에도 적지 않은 성격의 구별이 생기는 법이다. 전자는 그만큼 사랑의 짐을 졌기 때문에 원만하게 조화된 성격의 소유자가 된다. 그러나 여기에 이상한 사실이 있다. 누구든지 결혼을 할 때는 행복을 믿고 또 기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혼 때문에 불행을 초래해야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일이다. 결혼은 잠시 동안의 일이다. 그러나 이 잠시 동안의 결단이 긴 일생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한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청년기에서 장년기로 넘어서는 사람이 결혼을 잘했기 때문에 일생을 행복과 영광으로 보내며 그 한 가지의 실패가 일생의 불행과 치욕을 반드시 가져오게 된다.
그러므로 좋은 결혼을 한다는 것은 일생의 행복을 얻는 조건이 되나 결혼에 있어서의 실패는 평생의 불행을 초래하는 결과가 된다. 장년기로 접어들면서 반드시 유의해야 할 중대한 문제이다. 그러면 무엇이 좋은 결혼이며 결혼의 참된 조건은 어떤 것들일까? 이미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들이지만 다음의 몇 가지 점은 가벼이 볼 수 없는 내용들이다. 첫째는 순결한 결혼을 한다는 점이다. 자기 자신의 육체, 정신, 인격과 사랑의 순결성을 지닌 사람일수록 상대방의 순결을 요망한다는 것은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조건이다. 그러나 이러한 순결성에 대하여 조심해야 할 조건이 있다. 결혼 전의 순결성은 물론이지만 결혼 후에도 신의와 인격의 존엄성에 따르는 순결성은 더욱 요청된다는 점이다. 만일 이를 무시하고 결혼을 한다거나 무관심할 정도로 성도덕이 타락해버리고 만다면 그것은 벌써 정당하고 존경받을 만한 결혼도 아니며 가정도 못 된다. 순결은 언제든지 결혼의 제일이 되는 조건이 아닐 수 없다. 결혼의 둘째 조건은 건강이다. 정열과 일시적인 사랑 때문에 상대방의 건강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젊은이들이 없지도 않다. 그러나 결혼 생활의 반 이상을 병중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며 거기에서 행복을 얻는다는 사실은 좀채로 쉬운 일이 아니다. 대체로 실패와 불행의 결과를 가져오고야 만다. 더욱이 선천적인 유전성의 병이 있다든가 가족적인 불행한 병의 요소를 지니고 있다면 결혼을 삼가지 않으면 안 된다. 결혼을 위한 또 하나의 조건이 필요하다면 상대방의 성격과 신념을 잘 이해한다는 점이다. 인간이 또 다른 인간을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그 자신의 개성에 속한 문제이지 결코 객관적인 문제는 아니다. 갑이 좋아하는 여자를 을이 싫어하며 A가 멀리하는 남자를 B가 가까이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 일률적인 판단과 법칙이 있을 수는 없다. 그러나 모든 결혼을 앞둔 사람들은 상대방의 취미, 신념을 잘 살펴 지나치게 조화와 균형이 불가능한 경우는 피하는 것이 좋다. 일생 동안 타협과 조화를 찾아야 한다는 사실은 대단한 불행이 아닐 수 없다. 공산주의를 절대시하는 사람과 자유주의자들이 이혼을 하게 되며 종교인과 무신론자가 한 가정에서 존경과 기대와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다. 돈에 대하여 지나치게 욕심을 가진 남편과 관심이 없는 아내, 예술을 극도로 좋아하는 아내와 문외한인 남편, 복종과 타협을 선천적으로 싫어하는 아내를 가진 남편, 지나치게 자기보다 앞선 아내를 섬겨야 하는 부군들은 행복을 차지하는 가정의 주인공이 되기 어렵다. 물론 이 밖에도 좋은 결혼을 위한 조건은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이상의 세 가지는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조건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의 이야기는 조금도 잘못된 판단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가정이란 애정과 봉사의 결합체이다. 사랑과 봉사 앞에는 거의 불가능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미 결혼을 했고 가정을 가진 사람들은 가정의 행복과 불행이 스스로의 주의와 노력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때 결혼은 연애의 무덤이라는 말이 많았다. 사랑하는 동안에는 꿈도 이상도 아름다움도 많았으나 결혼은 그 모든 것을 빼앗아 간 듯이 느끼는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생각이다. 사랑에는 언제나 두 가지 요소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하나는 공생애의 요구이며 다음 것은 완성을 위한 노력이다. 전자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결혼 전의 연애 기간만이 사랑인 줄 안다. 그러나 참된 사랑은 오히려 결혼 후에 어떻게 좋은 가정을 건설하는가 하는 노력과 수고의 결과인 것이다. 평생의 행복, 일생의 영광은 결혼 뒤로부터의 노력에서 얻어지는 법이다. 그러므로 결혼하기까지의 사랑은 상대방만 있으면 누구나 하고 또 가지는 법이다. 그러나 결혼 뒤에 참된 가정을 건설한다는 것은 좀채로 용이한 일이 아니다.
여기에 건설과 결실을 위한 참된 노력, 진실한 수고가 요청되는 이유가 있다. 어쨌든 청년기에서 장년기로 넘어가면서는 좋은 결혼과 건실한 가정의 신념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사실을 가벼이 보아서는 안 된다. 그것이 그대로 일생의 행불행을 좌우하는 요소가 되는 때문이다.